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겁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좀 충격적이죠? 돈 없는 노후가 지옥이다. 이 말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현실은 정말 잔인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로 사실 수 있으세요? 하루 10,000원? 5,000원? 아니면 2,000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들은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2만 원이에요. 여기서 월세 빼고 공과금 빼면 하루 식비가 5천 원도 안 남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80세박 할머니의 어제 하루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왜냐하면 무료 급식소에 가려면 일찍 가야 자리가 있거든요. 찬물로 세수하시고 어제 먹다 남은 라면 국물에 밥 말아서 아침을 때우셨습니다. 6시에 집을 나서서 걸어서 30분 걸리는 복지관으로 갔어요. 버스비 1,400원이 아까워서요. 7시에 도착해서 줄을 섰습니다. 벌써 20명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11시에 점심을 받아 먹고 오후 내내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가면 추우니까요. 난방비 아껴야 하거든요. 저녁 5시에 다시 무료 급식 줄을 섰습니다. 저녁 먹고 집에 오니 7시. 불 하나 안 켜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들 때까지 TV만 봤어요. 이게 80세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4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10명 중 4명이에요. 그리고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 키우고 세금 내고 살았는데 말년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 없는 노후가 왜 지옥인지 10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5번째 이유는 정말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시게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고,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죠. 그런데 돈이 없는 노인들은 이 당연한 게 불가능합니다. 75세 김모 할아버지의 식단을 한번 볼까요? 아침은 라면 반 개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거요.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한 끼가 돼요.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밥을 먹어요. 반찬도 3가지 나오고 국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걸 먹으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해요. 저녁은요? 김치에 밥이에요. 김치는 복지관에서 얻어온 묵은 김치고요. 가끔 바나나 한 개 먹으면 그게 호사예요. 이렇게 먹으면 하루 식비가 얼마나 들까요? 계산해 볼게요. 라면 500원, 쌀 1,000원어치, 김치 공짜. 총 1,500원이에요. 한 달이면 45,000원입니다. 실제로 빈곤층 노인들의 평균 식비 지출액이 월 15만 원 정도인데 여기엔 무료 급식이 포함된 거예요. 무료 급식 없으면 한 달에 5만 원도 안 쓰는 거죠. 문제는 영양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그런 거 못 먹어요. 비싸니까요. 계란 한 판이 5,000원인데 이게 4일치 식비예요. 그러니까 못 사죠. 통계를 보면 빈곤층 노인의 60%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래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럼 무료 급식소는 어떨까요? 좋은 제도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하지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엄성이 무너지거든요. 상상해보세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 키우고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70대가 돼서 무료 급식줄을 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 할아버지 밥도 못 먹나 봐 하는 눈빛이요. 수치스럽죠. 하지만 배는 고프니까 갑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요. 왜냐하면 일찍 가야 자리가 있거든요. 늦게 가면 못 먹어요.
줄 서서 2시간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밖에서 기다려요. 11시가 되면 드디어 들어가서 밥을 받아요. 빨리 먹고 나와야 해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씹어 먹을 여유도 없어요.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밥 먹으려고 2시간을 서 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안 오면 굶으니까 와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가슴이 아프죠. 심리적 고통도 큽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어요.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 없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배고파요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집에 가서 먹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손주들 앞에서 밥도 못 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명절에는 더 힘들어요. 다른 집들은 차례상 차리고 음식 나눠 먹는데 본인은 라면으로 명절을 보내요. 텔레비전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하면 리모컨을 던지고 싶대요. 통계가 더 무섭습니다. 빈곤층 노인 중에서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1년에 5천 건이 넘는데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양 상태가 나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하고 폐렴은 노인에게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 아셨나요? 이게 돈 없는 노후의 첫 번째 지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름에 40도, 겨울에 영하 10도. 이 온도를 에어컨도 없이, 난방도 없이 견뎌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난한 노인들은 이걸 매년 견딥니다. 여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쪽방촌이나 고시원, 월세 20만 원짜리 방들은 대부분 에어컨이 없어요. 있어도 못 틀어요. 전기세 나오니까요. 에어컨 하루 8시간 틀면 전기세가 한 달에 10만 원 나와요. 월 수입이 60만 원인 사람이 전기세로 10만 원을 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참아요. 땀 흘리면서 참아요. 선풍기도 아껴 써요. 하루 종일 틀면 전기세 나오니까 몇 시간만 틀어요. 밤에 너무 더우면 찬물로 샤워하고 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얹고 자요. 그래도 더우면 밖에 나가요. 도서관이나 복지관처럼 에어컨 나오는 곳으로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 서울 관악구의 한쪽 방에서 78세 할머니가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어요. 사인은 온열 질환이었습니다. 그날 서울 기온이 38도였는데 방 안은 40도가 넘었을 거예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대요. 전기세가 밀려서 전기가 끊긴 상태였거든요. 할머니는 그 더위 속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발견된 게 사흘 후였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년 여름이 되면 이런 일이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만 그거고 나오지 않는 건 훨씬 많을 거예요. 겨울은 더 무섭습니다. 난방비가 여름 냉방비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도시가스 난방이면 한 달에 15만 원, 기름 보일러면 20만 원 나와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빈곤 노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보일러를 안 켜요. 겨울 내내요. 이불을 몇 겹 덮고 옷을 겹겹이 입고 그렇게 버텨요. 방 온도가 영상 5도 밑으로 떨어져도 참아요. 손이 시려서 밥 먹기도 힘든데 참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해요. 화장실은 더 추우니까요. 밤에 소변이 마려워도 참다가 이불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더 비참해지죠. 실제로 작년 겨울에 인천의 한 반지하 방에서 82세 할아버지가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발견됐을 때 방 온도가 영하 3도였대요. 보일러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할아버지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서 지내셨는데 전기세가 밀려서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 추위 속에서 얼어 돌아가신 겁니다. 통계를 보면 더 가슴 아파요. 1년의 온도 관련해서 돌아가시는 노인이 2,000명이 넘는데요. 여름 온열 질환으로 1,000명, 겨울 저체온증이나 동상으로 1,000명. 이 중 대부분이 빈곤층 노인입니다. 여러분,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매일매일이 생존 싸움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 이게 매일의 목표가 돼요.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겠죠. 이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죠. 당연한 거예요. 감기 걸리면 동네 병원 가고, 배 아프면 내과 가고, 이 아프면 치과 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노인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80세 최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기침이 심했어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고요. 폐렴이나 폐암일 가능성이 높았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는데 못 가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동네 병원만 가도 진료비 5,000원, 약값 10,000원 나와요. 15,000원이면 할아버지한테는 4일치 식비예요. 큰 병원 가서 CT 찍으면 10만 원 나와요. 실손보험? 없어요. 건강보험만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참았어요. 그냥 감기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약국 가서 싼 감기약 사 먹고 그것도 아까워서 밥만 먹고요. 3개월을 그렇게 버텼어요. 결국 쓰러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밥 먹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예요.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폐암 말기였어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3개월 전에 오셨으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돈이 없어서 못 왔어요. 이제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집에 가서 죽고 싶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 말 못했대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노인이 45%예요. 거의 절반이에요. 아파도 참는 거죠. 만성질환은 더 심각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같은 거요. 이런 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해요. 그런데 약값이 만만찮아요. 당뇨약이 한 달에 20만 원, 고혈압약이 10만 원, 관절염 주사가 30만 원. 이걸 다 하면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전체 수입이 60만 원인 사람이 어떻게 약값으로 60만 원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약을 먹다 말다 해요. 한 달치 약을 받아서 이틀에 한 번씩 먹어요. 그럼 2달을 버티죠. 혈압이 오르면 그때 먹고 괜찮으면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악화돼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안 보이고 발이 썩고 신장이 망가져요. 고혈압 방치하면 뇌졸중 와요. 통계를 보면 빈곤층 노인의 30%가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데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이 70%예요. 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치료는 못 받는 거죠. 치과는 또 어떻고요? 이가 다 빠져서 음식을 씹지 못하는 노인들 많아요. 틀니를 해야 하는데 틀니가 300만 원이에요. 임플란트는 한 개에 100만 원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잇몸으로 살아요. 죽도 못 먹고 미움만 먹어요. 응급 상황은 더 무서워요. 가슴이 아파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도 구급차 부르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응급실 가면 돈이 엄청 나온다는 걸 아니까요. 응급실 진료비가 기본 10만 원이에요. 검사하고 치료하면 100만 원 넘어가요. 그래서 참아요. 집에서 혼자 아파하면서 참아요. 그러다가 정말 죽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75세 할머니가 밤에 배가 너무 아팠대요. 맹장염이었어요.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구급차를 안 불렀어요. 돈 걱정 때문에요. 새벽까지 참다가 결국 쓰러졌고 이웃이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맹장이 터진 후였어요. 복막염으로 중환자실에 3주 있었고 치료비가 500만 원 나왔어요. 할머니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았을 텐데 하셨대요. 여러분,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세 번째 지옥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로 갑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긴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70세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씨는 젊었을 때 친구들이 많았어요. 직장 동료들, 학교 동창들, 동네 친구들. 은퇴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가끔 여행도 갔고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서 만남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다음 주에 만나자 하면 미안해, 나 바빠 하면서 거절했어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인데 그걸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밥값 2만 원이 부담스러웠어요. 커피 한 잔 5천 원도 아까웠고요. 경조사는 더 큰 부담이었어요.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축의금을 얼마 줘야 할까요? 최소 5만 원은 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아, 나 그날 일이 있어서 하면서 안 간 거예요. 한두 번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 씨를 안 부르더래요. 1년이 지나니까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졌어요. 전화기는 일주일에 한 번 울릴까 말까 했어요. 그것도 보험세 일즈 전화고요. 이 씨는 가난하면 친구도 없어진다는 걸 절실히 느꼈대요. 가족 관계는 어떨까요? 더 복잡해요.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예요. 자녀들 집에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고 과일이나 선물도 사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요. 나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거절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언제 오세요? 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보고 싶은데 못 가요. 용돈 줄 돈이 없으니까요. 작년 설날에는 손주한테 10,000원씩 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밖에 안 돼요? 했대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5만 원씩 준대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그 후로 안 간대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져요. 전화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돈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필요하지만 아니야, 괜찮아 하고 끊어요. 자녀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연락이 뜸해져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통화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어요.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이에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이에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TV를 켜놓고 살아요. TV 속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척해요. 그래, 맞아, 아, 그렇구나 혼자 중얼거려요. 통계를 보면 더 무서워요. 독거노인이 15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한 달에 한 번도 가족이나 친구를 안 만나는 사람이 30%예요. 45만 명이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고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발병률이 60%예요. 그리고 치매 위험도 2배로 높아져요. 사람을 안 만나고 대화를 안 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고독사도 문제예요. 혼자 죽어서 며칠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1년에 3,000건이 넘어요. 냄새가 나서 발견되거나 집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확인하다가 발견되거나 이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요. 한 할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투명인간이에요. 거리를 걸어도 아무도 안 봐요. 말을 걸어도 대답 안 해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세상은 똑같아요. 얼마나 외로우면 이런 말을 할까요? 네 번째 지옥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데 가난하면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5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잔인해요. 존엄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뭘까요? 인간답게 사는 거죠. 스스로를 존중하고 남들도 나를 존중해주고 이게 존엄성이에요. 그런데 가난하면 이게 무너져요. 80세박 할머니의 하루를 볼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슈퍼 뒤에 가요. 거기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슈퍼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버리는 곳이에요. 할머니는 거기서 빵이나 김밥을 줍습니다. 어제 만든 거라 상하진 않았어요. 그냥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거예요. 슈퍼 주인이 봐요. 할머니를 봐요. 눈이 마주쳐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요. 너무 창피해서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이에요. 매일 아침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말년에 이렇게 살아요. 폐지 줍는 노인들 보셨죠? 큰 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0원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16시간 일해서 5,000원 버는 거예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수레를 끌어요. 왜냐하면 그 5,000원이 없으면 못 사니까요. 비 오는 날에도 나가요. 눈 오는 날에도 나가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거리를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쳐다봐요.
어떤 눈빛일까요? 동정? 연민? 아니면 무시? 할머니들은 고개를 숙여요.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한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도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복지관에서 무료 물품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옷이나 쌀, 라면 같은 거 나눠줘요. 받으려면 줄을 서야 해요.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이름 적고 도장 찍고 그러면 줘요. 공개적으로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창피하죠. 하지만 필요하니까 받아요.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집에 와서 혼자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요. 자녀에게 구걸하는 것도 존엄성을 무너뜨려요. 아들아, 나 돈 좀 줄 수 있니? 이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평생 자녀를 키우고 가르친 부모가 자녀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져요. 어떤 할아버지는 자녀한테 전화할 때마다 미리 대본을 써놓으신대요. 안녕, 잘 지내니?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기, 혹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상 전화하면 돈 필요해 이 말이 안 나온대요. 결국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고 끊으신대요. 공중화장실에서 세수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집에 수도새 밀려서 물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공원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물 마시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새벽에 가요. 목욕탕 갈 돈도 없어서 물티슈로 몸을 닦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씻지 못해요. 냄새가 나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 싫어요. 통계를 보면 극빈 노인의 자살률이 일반 노인의 3배예요. 왜 자살할까요? 존엄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번째 지옥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잔인해요. 배고픈 것, 추운 것,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없게 되는 거요. 6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여전히 자녀의 의무로 여겨지죠. 법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부양이 힘들어요. 본인들도 살기 힘드니까요. 집값은 비싸고 아이들 교육비는 많이 들고 대출 이자는 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 사례 하나 볼까요? 78세 김 할아버지는 자녀가 3명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데 돈이 없어요. 국민연금이 월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녀들이 의논했어요. 아버지 생활비를 우리가 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큰아들이 말했어요. 나는 대출 이자 내느라 빠듯해. 한 달에 30만 원만 드릴 수 있어. 작은 아들도 나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 30만 원만 드릴게. 딸은 나는 시집살이 하면서 힘든데 20만 원만 드릴게. 총 80만 원이에요. 할아버지 국민연금 30만 원 합치면 110만 원이죠. 이 돈으로 할아버지는 월세 40만 원 내고 공과금 10만 원 내고 식비 40만 원 쓰고 병원비 20만 원 쓰면 딱 맞아요. 여유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자녀들이 매달 80만 원 보내는 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불만이 생겨요. 큰아들이 형님이 장남인데 더 내셔야죠 하면 큰아들이 화내요. 나도 힘든데 왜 나만 더 내? 이렇게 싸워요. 딸은 오빠들이 더 내세요. 나는 시집간 사람이에요 해요. 할아버지는 이 소리를 다 들어요. 자녀들이 본인 때문에 싸우는 거 알아요.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짐이구나. 내가 없으면 애들이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들한테 전화하기가 무서워요. 전화하면 아버지 또 돈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을까 봐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해요. 명절에도 안 가려고 해요. 가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들의 불만도 커요. 시아버지가 매달 80만 원씩 가져가요. 우리도 힘든데 언제까지 드려야 해요? 남편한테 불평해요. 남편도 미안하고 답답하고 부부 싸움이 나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할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아요. 본인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책해요. 내가 돈을 좀 모아놨어야 했는데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구나.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충북의 한 마을에서 83세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애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없으면 너희가 편할 것 같아서 먼저 간다. 장례는 간소하게 하렴. 자녀들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우리가 좀 더 잘해드릴 걸, 우리가 돈을 더 드릴 걸 하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죠. 통계를 보면 노인 자살 원인 중에서 1위가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예요. 전체의 40%가 이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해요. 가난한 노인들이 자녀 생각해서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없으면 애들이 편하겠지. 나는 그냥 짐이야. 빨리 죽고 싶어. 이 말을 듣고 제가 울었어요. 6번째 지옥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데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7번째 이유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희망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겠지,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나중에 여행도 가고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버티죠. 하지만 가난한 노인들은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77세정 할아버지의 하루를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요. 오늘 뭐 하지? 할 일이 없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졸고 잠깐 산책하고 다시 텔레비전 보고. 이게 하루예요. 내일은 뭐 하지? 오늘이랑 똑같아요.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1년 후엔 뭐 하지? 그때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 더 나빠질 거예요. 나이는 더 들고 건강은 더 나빠지고 돈은 더 떨어질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오늘 같고 모레도 오늘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꿈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냥 빨리 죽고 싶어요. 이게 꿈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죽음이 희망인 삶이에요. 여행? 취미?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여행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여행을 가요? 취미생활? 골프? 등산? 사진? 그런 거 다 돈 들어가요. 골프채 사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요. 그냥 매일 걱정이에요. 오늘 뭐 먹지? 내일 월세 낼 돈 있나? 다음 달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미래 계획이 아니라 당장 내일 걱정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갈수록 나빠져요. 70대보다 80대가 더 힘들어요. 건강은 더 나쁘고 돈은 더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요. 물가는 계속 올라요. 작년에 라면이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원이에요. 20% 올랐어요. 하지만 수입은 그대로예요. 국민연금은 1년에 2%밖에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죠. 9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세면 20년을 더 살아야 해요.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해요. 희망 없이, 꿈 없이 그냥 버티면서. 상상이 돼요? 무력감이 와요.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대로야. 이렇게 체념해요.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요.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아침에 눈 뜨면 아, 또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았어요. 내일도 또 살아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7번째 지옥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인간이 희망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8번째 이유로 갑니다. 질병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치료하면 나아요. 병원 가서 수술하고 약 먹고 재활하면 회복돼요. 하지만 가난한 노인들은 아프면 그게 곧 죽음이에요. 78세조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3개월 전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수술하면 5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2천만 원이요. 할아버지한테는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에요. 자녀들한테 말할까 고민했지만 못했어요. 자녀들도 힘들다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수술을 포기했어요.
어차피 78세인데 뭐. 몇 년 더 사나. 2천만 원 있으면 자식들이 쓰는 게 나아. 이렇게 합리화하셨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울어요. 나도 살고 싶은데, 나도 더 살고 싶은데 하면서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커져요. 통증이 와요.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데 진통제도 비싸요.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것도 아까워서 참아요. 너무 아플 때만 먹어요. 6개월 후 할아버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암이 온몸에 퍼진 상태였어요. 의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호스피스 병원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못 내요.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통증 참으면서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가난한 노인들 중에서 암 진단받고도 치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말로는 40% 정도 된대요. 만성 통증도 문제예요.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아파요. 인공관절 수술하면 나아지는데 수술비가 300만 원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살아요. 진통제 먹으면서 참아요. 허리도 아파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다리가 저려요. 수술하면 나아지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그냥 참아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치통은 또 어떻고요? 이가 썩어서 너무 아픈데 치과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참아요. 참다 못하면 페티딘이나 먹어요. 그것도 돈 아까워서 밥만 먹어요. 간병도 문제예요. 혼자 사는데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밥도 못 해 먹어요.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고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어요. 혼자 아파하면서 누워 있어요. 소변을 받아낼 것도 없어서 이불에 그냥 싸요. 악취가 나요. 욕창이 생겨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요양원은요?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싸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기가 2년이에요. 2년을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동시에 체념도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프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장례비 걱정 때문이에요. 장례비가 200만 원 드는데 그것도 없어요.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되는 게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8번째 지옥이 이거예요. 질병이 곧 죽음 선고가 되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9번째 이유입니다. 계절과 명절이 두렵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명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가족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주고받고. 그런데 가난한 노인들한테 명절은 공포예요. 72세 한 할머니의 설날을 볼까요? 설날 일주일 전부터 불안해요. 자식들 집에 가야 하는데 뭘 사가지? 손주들 세뱃돈은 얼마씩 줘야 하지? 고민이에요. 마트에 가서 선물 세트 가격을 봐요. 과일 세트가 5만 원, 한우 세트가 10만 원. 너무 비싸요. 결국 1,000원짜리 바나나 한 송이를 사요. 이걸 들고 큰아들 집에 가기가 창피해요. 큰아들 댁에 가니까 다른 친척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들 큰 선물 가방 들고 왔는데 할머니만 바나나 한 송이예요.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요. 어머니, 이거 밖에 안 가져오셨어요? 이 말은 안 하지만 표정에 다 나와요. 손주들이 할머니, 세뱃돈 하면서 와요. 할머니는 준비한 돈을 꺼내요. 10,000원씩이에요. 손주들이 실망해요. 할머니, 이거 밖에 안 돼요? 다른 할머니는 5만 원 주던데. 할머니는 아무 말 못해요. 눈물만 나와요. 밥 먹을 때도 눈치 봐요. 고기가 나오고 생선이 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많이 먹기가 미안해요. 조금만 먹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더 드세요 해도 아니야. 배불러 하고 거절해요. 사실은 배고픈데요. 식사 후에 어른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해요. 누가 어디 여행 갔다, 누가 새 차 샀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할머니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초라해요. 저녁이 되면 집에 가고 싶어요. 더 이상 눈치 보기 싫어서요.
나 먼저 갈게 하고 일어서면 아들이 어머니 벌써요? 해요. 만류하는 건지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명절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다음 설날이 벌써 두려워요.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차례상 못 차리는 게 미안해요. 자식들한테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할 수가 없어요. 차례상 차리는데 20만 원은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거든요. 계절의 변화도 부담이에요. 겨울이 오면 겨울옷이 필요한데 살 돈이 없어요. 작년 입던 옷을 또 입어요. 해져도 참아요. 추우면 여름 옷을 안에 겹겹이 입어요. 여름에는 반팔옷이 필요한데 그것도 못 사요. 그냥 긴팔 걷어서 입어요. 속옷도 해지는데 못 사요. 양말도 구멍 나는데 못 사요. 내복도 누렇게 변했는데 못 사요. 환절기가 제일 무서워요.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거든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요. 밖에 나갈 때 옷을 껴입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해요. 생일도 슬퍼요. 80번째 생일인데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요. 케이크? 미역국?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내가 80살이 됐구나 혼잣말하고 끝이에요.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사진 보면서 눈물만 흘려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 당신 보고 싶어. 크리스마스는 또 어떻고요? 거리에 캐럴이 울리고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선물 사는데 할머니는 쪽방에 혼자 앉아 있어요. 저건 다 남의 세상 얘기야. 나랑은 상관없어. 신년에 텔레비전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꿈을 이루는 한 해 되세요 하면 리모컨을 꺼버려요.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냥 공허할 뿐이에요. 9번째 지옥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즐거운 명절과 계절이 가난한 노인들한테는 고통이에요.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이유입니다. 죽음조차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언젠가는 죽죠. 그런데 가난한 노인들은 죽음조차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요. 85세 이 할머니는 매일 장례비 걱정을 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 치러줄까?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장례비가 최소 20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할머니한테는 없는 돈이에요. 저축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당장 오늘 먹을 것도 걱정인데 장례비를 어떻게 모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내가 죽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거 아닐까? 시체가 며칠 동안 방치되는 거 아닐까? 실제로 1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요. 혼자 죽어서 발견되고 연락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장례를 거부해서 지자체에서 화장하는 거예요. 공동 납골당에 들어가고요. 이름표도 없이요. 할머니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연락이 갈까? 자식들이 와줄까? 장례비 부담돼서 안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유언장도 못 써요. 왜냐하면 물려줄 게 없으니까요. 재산이 없어요. 빚만 있어요. 월세 밀린 것, 공과금 밀린 것, 병원비 밀린 것. 이런 빚만 남길까봐 걱정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집 주인이 내 물건들을 다 버리겠지. 내 옷, 내 이불, 내 사진들.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겠지. 내 삶의 흔적이 다 사라지는 거야. 연명치료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연명치료 계속할까요? 중단할까요? 연명치료 하루에 1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달이면 3천만 원이고요. 그 돈 누가 내요? 그래서 미리 결정해놔요. 연명치료 하지 마. 그냥 죽게 내버려둬. 하지만 이걸 누구한테 말해요?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미안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편안하게 임종하고 싶은데 호스피스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죽을 거예요. 아무도 옆에 없이 혼자 눈 감을 거예요. 사후 처리도 걱정이에요. 내 몸이 어떻게 될까? 화장되겠죠. 납골당에 들어가겠죠. 근데 어느 납골당이죠? 공동 납골당이겠죠. 이름표도 제대로 안 붙은 채로 구석에 있겠죠. 재산은 누가 지내줄까요? 아마 안 지낼 거예요. 자식들도 힘드니까 1년, 2년 지내다가 안 지낼 거예요. 그럼 나는 완전히 잊히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살았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한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나는 죽어서도 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장례비도 짐, 납골당 자리도 짐. 차라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번째 지옥이 이거예요. 죽음조차 존엄하게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지만 적어도 죽을 때는 존엄하게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힘들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돈 없는 노후가 지옥인 10가지 이유 기억나세요? 첫째,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아요. 둘째,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여름에 40도, 겨울에 영하 10도를 에어컨도 난방도 없이 버텨야 해요. 셋째,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요. 넷째,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깁니다. 친구도, 가족도 멀어지고 완전히 고립돼요. 다섯째, 존엄성을 잃습니다. 쓰레기통 뒤지고, 폐지 줍고, 구걸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져요. 여섯째,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 때문에 자책해요. 일곱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고 변화의 가능성이 제로예요. 여덟째, 질병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병도 돈이 없어서 포기해요. 아홉째, 계절과 명절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즐거운 날이 가난한 노인들한테는 고통이에요. 열째, 죽음조차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장례비도 없고 존엄한 임종도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뭘 먹을지, 어디 살지, 누구 만날지, 어떻게 죽을지. 이 모든 선택권이 없어져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는 대로만 살아야 해요. 인간다운 삶의 최소 기준이 뭘까요? 밥 먹고, 따뜻하게 자고, 아프면 치료받고, 사람 만나고, 존중받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노인들은 이 최소한조차 지켜지지 않아요. 존엄성은 결국 경제력이에요.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존엄해요.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고 선택권이 없으면 존엄성도 없어요. 악순환도 있어요. 가난하면 건강이 나빠져요. 제대로 못 먹고 춥고 더운 데서 살고 병원도 못 가니까요.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더 들어가요. 의료비 때문에 더 가난해져요. 또 건강이 나빠지고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없어요. 고립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면 사람들을 못 만나요. 못 만나니까 고립돼요. 고립되면 우울해져요. 우울하면 건강이 더 나빠져요. 건강이 나빠지면 더 고립되고 이것도 끊을 방법이 없어요. 사회적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 복지 사각지대가 100만 명이 넘어요. 기초연금을 받아도 월 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본인들도 힘들어요. 집값은 비싸고 아이들 교육비는 많이 들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부모까지 모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노인들은 그냥 버려져요. 가족한테도 버려지고 사회한테도 버려지고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많이 우울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가, 노후가 이렇게 무서운가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50대,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저런 지옥을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봐야 해요. 생존 가능한 최소 금액은 월 150만 원이에요. 주거비 40만 원, 식비 4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공과금 15만 원, 기타 25만 원. 이 정도는 있어야 인간답게 살아요. 그럼 노후 자금이 총 얼마나 필요할까요?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부족한 돈이 월 100만 원이에요. 30년을 산다고 치면 360개월이죠. 100만 원 곱하기 360개월은 3억 6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도 있어요.
장례비 200만 원, 응급 의료비 2천만 원, 주거 이전비 1천만 원, 비상금으로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럼 총 얼마예요? 3억 6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은 4억 1천만 원이에요. 이게 최소 생존 금액이에요. 이 정도는 있어야 굶지 않고 얼지 않고 병원 가고 존엄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최소예요.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5억 원은 있어야 하고 정말 편하게 살려면 10억 원은 있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10억 모으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4억 원은 목표로 잡으세요. 지금 50대라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자금을 최종 점검하세요. 지금 얼마가 있고 얼마를 더 모아야 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은퇴까지 10년 남았으면 1년에 4천만 원씩 모아야 4억 원이 돼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목표를 낮추고 지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면 예상 수령액이 나와요.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이것밖에 안 나와? 놀라실 거예요. 그럼 부족한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해요. 셋째, 건강관리에 집중하세요. 50대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지금 관리 안 하면 60대, 70대의 의료비 폭탄 맞아요. 운동하세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넷째, 주거를 안정화하세요. 은퇴할 때까지 집을 마련하세요. 월세 사는 건 노후에 너무 부담이에요. 빚내서 집 사는 것보다 작은 집이라도 무비즈로 사는 게 나아요. 60대 초반이라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을 재배치하세요. 위험한 투자는 다 정리하고 안전 자산으로 옮기세요. 주식, 코인 이런 거 다 팔고 예금이나 국채로 바꾸세요. 은퇴 후에는 돈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해요. 둘째, 지출을 축소하는 연습을 하세요. 갑자기 은퇴하면 생활비 줄이기가 힘들어요. 미리 연습하세요. 한 달 200만 원 쓰던 거 150만 원으로 줄여보세요. 뭘 줄일 수 있는지 알게 돼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 안 만나게 돼요. 그럼 완전히 고립돼요. 그 전에 다른 관계를 만드세요. 동호회 가입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봉사활동하세요. 넷째, 복지 혜택을 알아보세요. 65세 되면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월 3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도움이 돼요. 다른 복지 프로그램도 찾아보세요. 60대 후반이나 그 이상이라면요? 첫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부족하면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세요. 집을 작은 걸로 바꿔서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도 있어요. 둘째,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안 받고 계신 분들 많아요. 모르거나 창피해서 안 받는 거예요. 창피할 거 없어요. 내 권리예요. 평생 세금 냈잖아요. 받으세요. 셋째, 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세요. 무료 급식도 있고 건강검진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어요. 혼자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세요.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하세요. 넷째,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하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 도와줄 수 있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녀들도 부모 형편을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도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첫째,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건강 잃으면 돈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건강하면 의료비를 아낄 수 있어요.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효과 커요. 둘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필요 없는데 쓰는 돈이 많아요. 가계부 쓰면 보여요. 한 달만 써보세요. 내가 이런데 이렇게 많이 썼어? 놀랄 거예요. 셋째,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해요. 친구 한 명이 100만 원보다 소중할 때가 있어요. 연락하세요. 만나세요. 돈 안 들이고도 만날 수 있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 돼요. 넷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 상황이 나빠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어요. 작은 목표라도 세우세요. 다음 달까지 10만 원 모으기 이런 거요. 이루면 뿌듯해요. 그게 살아가는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존엄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행복해요. 돈은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50대면 20년 남았어요. 60대 초반이면 10년 남았어요. 60대 후반이라도 7년, 8년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저녁에 종이 한 장 꺼내서 나는 지금 얼마가 있지? 얼마가 필요하지? 적어보세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내일은 가계부를 사세요. 모레부터 지출을 적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뭔지 보일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세요.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2달 후에는 복지관에 가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3달 후에는 자녀와 대화하세요.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가 돼요. 하루에 3,000원씩 아끼면 한 달에 9만 원, 1년에 108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080만 원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1년치 의료비는 돼요. 사회적 지원도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무료 급식, 무료 건강검진,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주민센터 가면 다 알려줘요. 창피할 거 없어요. 내 권리예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평생 세금 냈잖아요. 사회에 기여했잖아요. 이제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킵니다. 정부도 도와주고 자녀도 도와주지만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정부 탓, 자녀 탓해도 내 삶은 안 나아져요. 내가 움직여야 해요. 오늘 들으신 10가지 이야기를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지금 당장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세에 은퇴하면 40년을 더 살아야 해요. 40년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 결정돼요.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친척, 친구, 이웃. 한 분이라도 더 준비하게 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같이 준비하면 더 힘이 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으로 존엄하게 사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실용적인 팁도 많이 담을 거고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무겁고 슬펐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은 조금 다릅니다. 가난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 된다. 믿기 어려우시죠? 여러분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준 그 자녀가 어떻게 남처럼 변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취재하면서 만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겨우 23%입니다. 5명 중 1명꼴이죠. 나머지 77%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국가 지원에 의존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중에서 자녀가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8%라는 겁니다.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가난 앞에서 자식마저 잃어버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순자 씨 가명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제가 서울 노원구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분입니다. 그날은 2024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급식소에서 따뜻한 국밥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구석에 혼자 앉아서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연을 듣게 됐죠. 이 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48살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차도 2대 있는 잘 사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왜 추운 겨울에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씨는 당시 경기도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죠.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고 그걸로 월세 30만 원 내고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 심해져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무릎 관절도 나빠져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0만 원 중에서 월세 30만 원, 병원비 20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없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약도 제때 못 챙겨 먹는 상황이었죠.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요즘 많이 아파서 그러는데 한 달에 10만 원만 보내줄 수 없겠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가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빠듯해요.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이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들도 살기 힘들겠거니 생각했죠. 그래서 몇 달을 더 버텼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약도 건너뛰면서요. 그런데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입원비가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모아둔 저축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있는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입원비가 200만 원이래.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정도 돈은 저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갑자기 200만 원을 마련해요? 이 씨가 애원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만이라도. 엄마가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아.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계속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알아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자기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대학 보내느라 밤낮으로 일했던 그 아들이 2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없다고 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들의 집으로 가기로 한 거죠. 전화로는 안 되니까 직접 만나면 아들도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서기도 힘든데 비싼 버스비를 내고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아파트는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였죠. 이 씨는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얘야, 나 시어머니야. 문 좀 열어줄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학원 갔고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좀 기다리게. 문 좀 열어줘.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그리고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이 씨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주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씨는 계단 옆에 앉아서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으니까 아들이 오후 7시나 8시쯤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웠습니다. 12월 중순의 계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씨는 입고 온 얇은 점퍼를 꼭 끌어안고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쯤 드디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아들은 계단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무 아파서 왔어. 제발 좀 도와줘.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 씨를 계단 아래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웃들이 볼까봐 그런 거였죠.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세요? 전화하고 오시지. 전화했잖아. 근데 너희가 안 받아줘서 왔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집사람도 일 안 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럼 나는 어떡하란 거야? 난 내 엄만데. 아들이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냈습니다. 50,000원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이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 택시비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입원비가 필요해서 온 거야.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빚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정말 없어요.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며느리는 이 씨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으면 집에 올라오시지.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그냥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르신 거야. 지금 가시려던 참이야.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리고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들은 이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며느리와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 씨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거리였지만 20분이 걸렸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요. 그날 밤 이 씨는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씨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가 25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한 달에 55만 원을 받습니다. 병원비는 최소한만 쓰고 약도 꼭 필요한 것만 먹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씨가 전화를 안 하니까 아들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후회되세요? 그렇게 키운 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다 큰 자식인데. 그냥 내 팔자가 이런가 봐요. 자식은 있으나 만화한 거죠. 아들이 정말 돈이 없는 걸까요? 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은 있어요. SNS 보면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식당도 가고 그래요. 그런 건 할 돈은 있는데 엄마 병원비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문을 닫는 순간, 그게 바로 자식이 남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 가명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분입니다. 김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셋 다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김 씨는 65세에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나이도 들고 체력도 딸리고 이제 쉬고 싶었거든요. 식당 팔아서 받은 돈이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걸로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7천만 원짜리 집이었죠. 남은 3천만 원은 예금으로 넣어뒀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가끔 찾아오고 명절이면 다 같이 모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70세 되던 해 큰 사고가 났습니다. 김 씨가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3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해버렸거든요. 김 씨는 예금으로 넣어뒀던 3천만 원을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손에 남은 건 빌라 하나와 월 70만 원의 연금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었죠. 예전처럼 자녀들에게 용돈도 못 주고 손주들 생일 선물도 제대로 못 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전화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는데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명절에도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시댁에 가야 해서라고 했고, 작은딸은 애들이 아파서라고 했고, 막내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73세 되던 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가 사는 빌라가 재건축 대상이 된 거예요. 2년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손에 돈이 없었습니다. 빌라를 팔면 7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기는 어려웠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김 씨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나중에 꼭 갚을게. 큰딸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시댁 어려운 일에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그럼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아빠, 정말 없어요. 저희도 빠듯하게 살아요. 김 씨는 작은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도 여유가 없어요. 막내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200만 원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 후에요. 지금은 정말 없어요. 김 씨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세 자녀가 합쳐서 200만 원밖에 못 준다고요?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돈이 없는 걸까? 아니면 주기 싫은 걸까?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큰딸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손주가 올린 사진이었는데 가족들이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가족 여행 너무 좋아, 다음엔 해외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주도 여행 갈 돈은 있는데 아빠 이사 비용은 없다고요? 또 다른 날에는 작은 딸의 SNS를 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 남편 사랑해라는 글과 함께요. 그 식당은 1인당 10만 원 이상 하는 곳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 결국 김 씨는 빌라를 팔고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빌라를 판 돈 7천만 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뺀 6,500만 원은 예금으로 넣어뒀습니다. 이제 김 씨의 한 달 수입은 연금 70만 원입니다. 지출은 월세 4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와 기타 생활비 20만 원.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이 찾아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 당일 큰딸한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선물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딸은 문자도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저녁 8시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한데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찾아뵙겠어요. 김 씨는 혼자 국밥집에 갔습니다. 7,000원짜리 국밥을 시켜서 혼자 먹었습니다. 생일상은커녕 미역국도 없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잘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결국 자식도 돈을 보는구나. 김 씨는 지금도 월세방에서 혼자 삽니다.
자녀들과는 명절에 한 번 정도 통화할 뿐입니다.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아빠, 바빠서요 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서운하죠. 많이 서운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가난한 부모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서로 편한가 봐요. 그래도 명절에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게 귀찮은가 봐요. 와봤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돈이 없어서, 시댁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 핑계 뒤에는 가난한 부모는 부담스럽다는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사례입니다. 박철호 씨와 그의 아내 김순희 씨 모두 가명입니다. 박 씨는 올해 81세, 김 씨는 77세입니다. 대구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박 씨 부부에게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셋 다 대학을 나왔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퇴직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1억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대출 4천만 원을 끼고 샀죠.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합쳐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대출 이자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78세 되던 해 아내 김 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음식을 태우고 길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중기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박 씨의 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병원비가 1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박 씨 자신의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최소한 5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한 달에 1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박 씨는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셋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너희 엄마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야. 내 연금으로는 안 돼서 그러는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한데요? 셋이서 나눠서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줘. 그러면 150만 원이 돼. 부탁이다. 자녀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달에 50만 원이요? 그게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그렇게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무리예요. 딸도 말했습니다. 저는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요? 친정 어머니 병원비 내달라고? 박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30만 원씩만, 아니 20만 원씩만이라도. 제발 부탁이다.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자식이 부모 병원비 낼 의무 없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의무 없다고? 그럼 너희는 나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냐? 키워준 사람이 아니냐?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자식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딸이 좀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정말 형편이 안 돼요. 차라리 아버지가 집을 파시는 게 어때요? 그 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냐? 내가 거지가 되란 말이냐?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바빠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세 자녀는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결국 박 씨는 아내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시설로 보냈습니다. 시설은 낙후됐고 간병 인력도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내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식들한테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원망스럽죠. 엄청 원망스러워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셋이서 나눠서 17만 원씩이에요. 그것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낼까요? 귀찮으니까요. 돈도 아깝고. 어차피 엄마는 치매라서 모르니까 어디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 속마음이에요. 박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애들 대학 보내느라 밤낮으로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결혼시킬 때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줬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한 달에 17만 원이 아깝다고 하니 허탈하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있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법적으로 의무 없어요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재산을 나눠준 후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병호 씨 가명입니다. 올해 80세입니다. 인천에서 만난 분입니다. 최 씨는 평생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해서 꽤 돈을 벌었습니다. 70세에 공장을 정리하면서 9억 원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최 씨에게는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입니다. 최 씨는 공장을 정리한 돈으로 아파트를 3채 샀습니다. 각각 3억 원씩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각 자녀에게 한 채씩 증여했습니다. 너희가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월세 받아서 생활에 보태 쓰고. 자녀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최 씨는 자기 집도 있었습니다. 4억 원짜리 아파트였죠. 나는 이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여기도 너희가 나눠 가져라. 자녀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77세 되던 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모아둔 예금으로 수술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손에 남은 건 집 하나와 월 200만 원의 연금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에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각종 약값과 병원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78세가 됐을 때 최 씨는 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번엔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 괴사가 왔습니다.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손에 돈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나중에 집 팔아서 갚을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돈이 묶여 있어요. 당장은 어려워요.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집 대출 있고 애들 학비 있고 여유가 없어요. 막내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500만 원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 후에 가능해요. 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한테 3억씩 줬는데 2천만 원도 못 구해주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빚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자식의 대답입니까? 결국 최 씨는 살고 있던 4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실제로는 3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금매로 내놓았거든요. 그 돈으로 수술을 하고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남은 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10년은 버틸 수 있겠구나.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79세의 최 씨는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최 씨에게 남은 돈은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자녀들과는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안 찾아오고 전화도 거의 안 합니다. 자식들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망스럽죠. 3억씩 줬는데 막상 내가 어려우니까 외면하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생활비로 보내줘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왜 안 줄까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안 주고 싶은 거죠. 어차피 아버지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알아서 살 거니까. 왜 굳이 돈을 주겠어요?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후회되는 게 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증여는 증여일 뿐이래요. 생활비를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대요. 그냥 자식들 선심이래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재산을 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부모를 돌보겠지만 양심이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형제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난 사례입니다. 안상철 씨 가명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7세였습니다. 저는 안 씨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안 씨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입니다. 안 씨는 75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안 씨는 손에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다 썼고 남은 건 월 60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안 씨는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2천만 원 필요하다.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장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만 보세요? 동생들도 있잖아요. 셋이서 나눠서 내야죠. 차남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더 내야죠. 저는 600만 원까지만 낼 수 있어요. 삼남이 말했습니다. 저는 막내니까 제일 적게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4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장남이 화를 냈습니다. 뭐? 나보고 1000만 원 내라고? 말이 돼? 셋이서 똑같이 660만 원씩 내는 게 맞잖아. 차남이 반박했습니다. 형님은 아버지한테 집도 받았잖아요. 저희는 뭘 받았어요? 당연히 형님이 더 내야죠. 삼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이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제일 많이 내야죠. 안 씨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장남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각자 700만 원씩 내고 저는 600만 원 낼게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차남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공평해요? 형님이 제일 많이 받았으면 제일 많이 내야죠. 삼남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진짜 돈이 없어요. 400만 원이 최선이에요. 세 형제는 계속 싸웠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가지고 1시간 넘게 싸웠습니다. 안 씨는 지쳐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아빠는 이제 포기할란다. 장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포기하세요? 그냥 저희가 합의해서 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600만 원만 내겠다고 했고, 차남은 500만 원만 내겠다고 했고, 삼남은 400만 원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합쳐도 1,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안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어떻게 하냐? 장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구하세요. 저희는 이게 최선이에요. 안 씨는 결국 지인한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비가 6개월에 1천만 원이었습니다. 안 씨는 또 자녀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얘들아, 항암 치료비가 또 필요하다. 셋이서 300만 원씩만 내줘. 이번에도 형제들은 싸웠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가지고요. 결국 장남은 400만 원, 차남은 300만 원, 삼남은 200만 원을 냈습니다.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안 씨는 또 빚을 내서 메웠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집에서 요양하다가 7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세 형제를 봤습니다. 그들은 장례 비용을 가지고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은 2천만 원인데 셋이서 똑같이 660만 원씩 내는 게 맞아요. 차남이 반박했습니다. 형님이 장남이니까 800만 원 내세요. 저희는 600만 원씩 낼게요. 삼남이 말했습니다. 저는 5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저 진짜 돈 없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돈 때문에 싸우고 돌아가신 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구나.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부모가 병들어도 자식들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가지고요. 부모의 생명보다 자기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두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왜 부모를 외면할까? 지금부터 그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결혼 후 바뀌는 우선순위입니다. 자녀가 미혼일 때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부모는 이 순위에서 밀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먼저 챙기다 보면 부모는 뒷전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 배우자의 영향력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큽니다. 만약 배우자가 당신 부모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돈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며느리의 영향력이 큽니다. 아들이 아무리 효다라도 며느리가 반대하면 어머니를 도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원인, 경제적 어려움의 전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집값은 비싸고 대출 이자는 높고 자녀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부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돕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밀려서 안 돕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행은 갈 돈이 있고 외식할 돈은 있는데 부모 생활비는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인, 부모 세대의 헌신과 자녀 세대의 현실 차이입니다. 지금의 70대, 80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다 줬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죠. 하지만 지금의 40대, 50대 자녀들은 다릅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 효의 개념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효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자식의 의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효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만 의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법적으로 의무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5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난 앞에서 자식이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 설계를 하세요. 처음부터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자식이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줘도 상관없도록 만드세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한 달에 최소 1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집도 있어야 합니다. 월세가 아니라 자가를 마련하세요. 집이 있으면 주거비 걱정이 없습니다. 예금도 준비하세요. 비상금으로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둘째, 재산 증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줄 때는 반드시 부양 계약서를 쓰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으세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생활비로 준다. 1년에 몇 번 방문한다. 병원비가 필요하면 부담한다.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요. 그리고 만약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으세요. 이게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한꺼번에 다 주지 마세요.
나눠서 주거나 살아있는 동안은 본인 명의로 유지하세요. 사후에 상속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긴급복지 지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특히 의료비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넷째, 자존심 지키며 도움받는 법을 배우세요. 무료 급식소, 경로식당,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복지 서비스입니다. 당당하게 이용하세요.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이런 곳에 나가세요. 거기서 무료로 식사도 제공하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노년의 인간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 이웃, 복지관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과 친구가 되세요. 서로 위로하고 돕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성당, 절, 이런 종교기관도 좋은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하면 병원비도 안 들고 자식한테 부담도 안 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세요. 술, 담배는 줄이세요.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일곱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 자식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난 앞에서는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자식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대비하세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여덟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너희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한 대답을 들으세요. 만약 힘들어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기대하지 않게 되니까요. 기대를 낮추세요. 자녀에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명절에 한 번 전화하고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아홉째,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상금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모아두세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장례비가 필요할 때, 이사비가 필요할 때 이 돈으로 해결하세요. 이게 없으면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하고 그럼 굴욕을 당합니다. 10번째,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재산 문제, 증여 문제, 상속 문제, 이런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자식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가난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 됩니다.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산을 줄 때는 신중하게 계약서를 쓰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쓸 몫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건강을 지키세요. 인간관계를 넓히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남이 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외면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 없이도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순덕 씨 가명입니다. 올해 73살입니다. 김 씨는 강동구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3억 원이 넘는 집이죠. 부동산으로 치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작년 겨울 응급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일까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3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병원비 200만 원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쫓겨났다니요? 그날 김 씨의 통장 잔고는 3만 원이었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은 있지만 손에 쥔 현금은 3만 원. 이게 70대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70대에는 현금이 가장 중요한지,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왜 현금이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얼마의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어떻게 현금을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은 있는데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순덕 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는 남편이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었죠. 시세로 3억 원 정도 하는 괜찮은 아파트였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관리비 내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집도 있으니까 든든했죠. 그런데 작년 12월 어느 날 새벽 김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한 복통이었습니다. 이웃이 신고해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 맹장염이 아니라 대장에 구멍이 난 거였습니다. 대장 천공이라고 하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복막염으로 진행돼서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그리고 수술비 입금 가능하신가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는데요. 집은 있어요. 3억 원짜리 집이요. 그거 담보로 하면 안 될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병원은 부동산 담보를 안 받아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해요. 아니면 보호자가 보증을 서시든가요. 그럼 집을 빨리 팔면 안 될까요? 어르신, 집을 팔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요.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200만 원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다니요? 김 씨는 결국 친구들한테 급하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빌렸습니다. 5명한테 빌려서 겨우 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이 10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또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퇴원한 후 김 씨는 친구들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한 달에 55만 원 받는 연금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 차라리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김 씨는 부동산의 급매로 집을 내놨습니다. 시세가 3억 원인데 2억 8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빨리 팔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2달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급매로 내놨는데도 말이죠. 왜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2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4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급하게 팔다 보니 손해를 본 거죠. 김 씨는 그 돈으로 1억 원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남은 돈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급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한 달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시장 상황이 나쁘면 더 오래 걸립니다. 둘째, 급하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김 씨는 4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시세보다 13%나 낮게 판 거예요. 셋째, 병원은 부동산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현금만 받습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 있어도 당장 손에 현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70대에는 언제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70대에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세 받으려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영호 씨 가명입니다. 올해 77살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분입니다. 박 씨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나오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박 씨는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은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으면 괜찮다고 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받으면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꽤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박 씨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7천만 원에 샀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역에서 가깝고 깨끗해서 월세 받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대학생이 들어와서 한 달에 60만 원씩 월세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기뻤습니다. 역시 투자를 잘했어. 1년에 720만 원 수입이네. 그런데 1년 후 그 대학생이 졸업하면서 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부동산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안 구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지역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공급 과잉이었죠. 세입자는 많지 않은데 오피스텔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했습니다. 박 씨는 월세를 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구해졌습니다. 다시 4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실 기간 3개월 동안 관리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3개월이면 45만 원입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이라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했습니다. 1년에 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씩 받으면 1년에 540만 원입니다. 거기서 관리비 1년치 180만 원 빼고 세금 200만 원 빼면 손에 남는 건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박 씨는 실망했습니다. 1년에 160만 원이면 한 달에 13만 원 정도네. 이거 은행 이자보다 나을 게 없잖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74세 되던 해 그 청년이 갑자기 월세를 안 내고 잠적했습니다. 석 달치 월세 135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연락도 안 됐습니다. 박 씨는 그 청년을 내보내고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또 공실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 동안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관리비만 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지출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팔아버리자. 박 씨는 오피스텔을 팔기로 했습니다. 7천만 원에 샀으니까 7천만 원에 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내놨더니 지금 시세가 5,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7천만 원에 샀는데 5년 만에 5,500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5년 만에 1,500만 원이나 떨어져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시장이 안 좋아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고. 어르신 팔려면 5천만 원에 내놓으세요. 그래야 팔려요.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7천만 원에 샀는데 5천만 원에 판 겁니다. 2천만 원 손해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세금, 관리비, 못 받은 월세까지 합치면 추가로 2천만 원이 나간 셈입니다. 결국 박 씨는 5년 동안 오피스텔 투자로 4천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7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걸. 그랬으면 원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박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월세 수입을 노린 부동산 투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실 위험, 관리비, 세금,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둘째,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거나 잠적하면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급하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박 씨는 2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다섯째, 70대에는 부동산 관리가 부담입니다. 세입자 구하고 집 수리하고 이런 일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70대에는 부동산 투자보다 현금 보유가 안전합니다. 복잡한 관리도 필요 없고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로 1억을 날린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철수 씨 가명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분입니다. 이 씨는 65세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1년에 200만 원밖에 안 나와. 이걸로 어떻게 살아?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은 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 너도 해봐라고 권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2천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대기업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2천만 원이 2,5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수익이 난 거죠. 이 씨는 기뻤습니다. 역시 주식이 좋네. 6개월 만에 500만 원 벌었어. 이거 더 투자하면 더 벌겠는걸? 이 씨는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5천만 원이 주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4,500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되고 3,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떨어지지? 잠깐 떨어지는 거겠지. 조금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3,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2,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씨는 반토막이 난 계좌를 보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밤에도 불안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이 씨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씨, 그냥 지금 팔아. 더 떨어지기 전에. 하지만 이 씨는 못 팔았습니다. 지금 팔면 2,500만 원 손해인데 어떻게 팔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씨는 버텼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하지만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